하루 밤 사이에도 거의 5분, 10분마다 전화가 오는 겁니다. 잠시 전화가 되면은 뭐 전화로 그냥 욕을 하는 거죠. 우리가 방송에서 얘기할 수 없는 쌍욕, 뭐 숫자욕, 뭐 동물욕 이런 카톡 같은 걸 통해서 하여튼 제 연락처를 통해서 수많은 욕설 같은 것들이 쏟아지기 시작했고요. 유튜브로 강의를 해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댓글에 들어와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끔찍하다, 뭐 이러면 뻔뻔하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최정호 교수. 지난해 6월 네티즌들이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이른바 디지털 교도소에 그의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최 교수가 연구 목적이라며 N번방 성착취 영상을 몰래 사려했다는 허위 정보가 퍼지게 된 겁니다. 그의 삶은 순식간에 초토화됐습니다. 아니라고 해도 믿어주지 않는 게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렇게 내가 믿었던 선생님이 이런 성범죄자였다니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문자를 주신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진짜 해명을 하느라고 정성껏 하느라고 했는데 사실 또 길게 답장도 하고 아닌 사실이 아닌 거에 대한 증거들도 많이 보여주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잘 믿지를 않으시고 너무 가슴 아프다, 정말 내가 죽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거 보고 감동받았는데 수치스럽고 소름 끼치는. 고작 게시글 하나가 불러온 밀물 같은 비난들. 우리는 이미 인터넷 공간에서의 비난과 조롱이 부른 끔찍한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악성 댓글에 시달려온 힘겨운 마음을 어렵사리 털어놓던 스포츠 선수는 이제 다시 볼 수 없게 됐고, 그만 애썼으면 좋겠다. 그만 애썼으면 좋겠다. 서로 가까웠던 배우와 가수는 한 달을 사이에 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이버 트라우마의 가장 어떤 해악이 비트롤릭이라는 영어를 쓰는데 그게 황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황산을 얼굴에 퍼부으면 사실은 내가 피부가 다 녹아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황산을 내가 받은 것 같은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마음 자체가. 그런 정보를 제작진은 최 교수에게 악성 비난 문자를 보낸 사람을 찾아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다들 외국가의 교수이지만 높은 연봉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을 저지를까 하는 저는 공개심이 먼저 들었습니다. 저는 아동 성폭행, 아동 성폭행 관련해서 과거에 저는 사업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어떤 전화하시는 분이나 문자하시는 분들은 그냥 국내 전화번호로 다 이렇게 그야말로 내가 전화하면 전화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욕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거는 본인이 하는 행위가 맞다. 자기는 어떻게 보면 사회 정의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경찰 조사 결과 디지털 교도소에 올라온 최 교수의 메시지는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내이시 오해받는 교수님한테 정말로 죄송하고 죄송하지만 그 부분을 연구함에 있어서 조금 조심스러워야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여전히 뭔가 최 교수님이 구설수에 오를 만한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러지 않고서는 오를 리가 없죠.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내부자가 누구였던 간에 비밀을 제공해서는 안 되지 않았나. 이처럼 한 번 찍은 낙인은 쉽사리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바꾸기 힘든 믿음. 늘 하던 대로가 편한 거가 뇌거든요. 정치에선 어떨까요? 이번엔 좀 다른 실험을 해보죠. 약간 본인 선택에 맞게 스티커를 적절한 위치에 붙여주시면 돼요.
정치적 견해에 대한 10개의 설문을 준비하고 시민들에게 답변을 받은 다음 미리 바꿔치기해 놓은 다른 답변을 보여줬습니다. 무상 교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기보다는 그냥 공평하게 공정하게 분배를 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좀 공정하게 분배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분명 차등 지원에 찬성해 놓고 전혀 다른 대답을 내놓습니다. 사실 지금 이 선택을 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제가 몰래 선택을 뒤집어서 제가 처음에 했던 선택지를 지금 보여드린 거거든요. 지금 5번 같은 경우는 아까보다 원래 매우 그렇게 하셨는데 좀 반대쪽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좀 전혀 혹시 모르셨나요? 네. 네. 그냥 알게 모르게 뭐라 해야지? 그냥 이성적으로 잘 말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그것만 보고 이성적이가 아니라 그냥 보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참 간사하다. 사람이 간사하다. 그런 신기했어. 나도 나를 속이는 느낌. 아예 몰랐어요. 다른 참가자들도 결과는 비슷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으면은 그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조직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견해에서 징벌적 손해정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남용되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더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충분히 있긴 지금 청년 쪽이 실업 문제도 커서 좀 신중하게 결정하는 거 일단 맞긴 한데 늘려놓고 생각하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 생각해서 중립에 놨고. 사실 처음에 이걸 선택한 게 아니라 이거를 선택하셨어요. 뭐야? 나 뭐였지? 잠깐만. 바보네. 나도 하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이유들을 통해서 그 선택을 정당화시킨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내가 선호하기 때문에 선택을 한다라는 그런 자기 의지에 대한 굉장히 강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굉장히 어떤 강한 욕구나 동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떤 합리화나 정당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인간은 어떤 과정을 통해 선택하는 걸까요? 최근 30년 동안 뇌과학의 급속한 진전으로 심리학자와 경제학자들은 인간의 선택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들이 다다른 결론은 놀랍습니다. 감정이 이성에 앞서 반응하며 우리 뇌가 언제나 합리적 판단만 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직관적으로 선악을 판단하고 편을 가른다는 겁니다. 인간의 선택에 대한 연구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는 하이트 교수를 만났습니다. Think about aesthetic judgments. You see a painting or you see a person and instantly you judge that they are attractive or unattractive. And then suppose you're in a museum talking to a friend, your friend says, "Why do you like that? I think it's ugly." Then you start making up a story about why you like it. 코끼리와 기수의 비유였는데요. 인간의 감정이 코끼리면 이성은 기수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좀 한국 시청자들께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Brains are 500 million years old. They've been evolving to do a great job running a body in the real world. We only got language in the last million years. We are still animals. We are controlled by fast, very quick processes. We're like a small boy sitting on the back of an elephant,
trying to get the elephant to go in a certain direction. It's very hard. The elephant is so strong, it's going to go where it wants to go. And then the rider is going to make up a story about why he wanted to go that way. 정치적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밝혀내는 건 정치학자와 심리학자의 오랜 숙제였습니다. 2004년 미국에서 대선을 앞두고 흥미로운 실험이 이루어졌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자에게 각각 대선 후보의 모순된 발언을 평가하게 한 겁니다. 그러자 논리가 아닌 감정의 조율을 주로 담당하는 뇌 부위가 강하게 활성화했습니다. 바로 복내 측 전전두 피질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지난해 국내 연구팀도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여러 이미지 가운데 좋아하는 걸 선택한 뒤 상급자의 의견을 보여주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살폈습니다. 뇌 영상 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여기 보시는 것처럼 VMPFC, 복내측 전전두 피질이라고 하는 부위에서 내 의견이 상급자의 의견과 같았을 때 훨씬 더 높은 반응이 나왔고요. 이런 뇌 반응의 차이는 하급자와 같았을 때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내 의견이 상대방의 의견과 같았을 때 윗사람의 의견에 따라 선택을 바꾼 비율도 아랫사람을 따른 경우보다 30% 높았습니다. 논리보다는 윗사람과 동조하고자 하는 감정이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한 뒤에 돈을 얻었을 때 활동하는 부위가 바로 왼쪽에 있는 부위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았을 때 그때 활성화되는 부위가 오른쪽에 나타나와 있는데 보시게 되면은 공통적으로 반응한 부위가 바로 복내측 전전두 피질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위를 통해서 우리는 때로는 이제 돈을 얻기 위해 타인의 비난을 감수하기도 하고요. 혹은 타인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 돈을 포기하기도 하는 거죠. 우리 뇌에서 즉각적인 쾌감과 욕구를 담당하는 영역은 측핵이라는 곳입니다. 배가 고플 때 음식을 본다거나 아니면 돈을 본다거나 굉장히 매력적인 어떤 이성을 본다거나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높은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반대로 인간의 원초적인 공포를 주관하는 곳은 편도체입니다. 이 부위가 손상되게 되면 공포를 학습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공포를 회피하는 그런 행동이 굉장히 저하된다라는 연구들이 많이 나와 있죠. 편도체와 측핵에서 공포와 쾌감 반응을 받아 통합 관리하는 곳. 인간의 의사결정은 상당 부분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성을 담당하는 부위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위가 사실 작동되는 경우는 어떤 복내측 전전두 피질에 저장되어 있는 어떤 직관적인 가치들끼리 서로 상충할 때, 서로 충돌할 때 이 충돌을 해소하기 위해서 작동되는 기제죠. 특별히 어떤 그 상황에서 또 다른 가치, 직관적 가치가 활성화돼서 어떤 나의 익숙한 가치랑 충돌하지 않게 되면 그냥 처음에 선택됐던 직관적 가치가 그대로 의사결정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아주 공감을 하고 처음부터 그다지 합리적이지 않았던 우리의 선택. 그런데 그 선택은 더욱 강화됩니다. 저는 뉴스는 꼭 봐요. 스마트폰이 없을 때는 뉴스는 꼭 챙겨봤어요. 다른 건 못 보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괜찮아. 아라비타 3A에
기사 다 읽고 나서 댓글 한 3개 정도 보고 댓글에 댓글을 보고 기사 내용을 판단하죠. 그러니까 뭐가 옳은지를 모르지만 그냥 내가 일하면서 할 수 있는 나름대로 좀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게 그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러면 좀 그 댓글에 네. 영향을 좀 많이 받으시나요? 아무래도 사람이 안 맞는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참고는 해요. 네. 그리고 또 정말 내가 공감되는 말이 있으면 좋아요도 표시도 늘고 댓글도 쓰고.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는 김상호 씨. 현 정부를 지지한다는 그는 언론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예 그냥 비슷한 내용일까요? 그냥 검색만 하고 머리 기사 보고 그냥 이게 신문사래? 안 봐요. 안 봐도 뭐라고 써놨는지 알고. 대충 알 것 같은 것들은 안 봐요. 지도자가 좀 약간 인격적이고 좀 괜찮다고 생각하면 더 심하게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보면 그러니까 좀 합리적으로 무엇을 나라의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려고 하면 엄청 많은 사람들이 걔는 이때다 하고 욕을 하는 것 같아요. 의견을 알리기 위해 정치와 사회 기사를 읽고 하루에 2~3개씩 댓글을 답니다. 좀 이게 아니다 싶으면 댓글을 달아요. 그 대댓글. 남의 댓글에 또 이제 반박하는 대댓글도 다시고. 네, 아니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정말 이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가끔은 욕설이나 비속어를 남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어떨 때는 해요. 왜냐면 그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내가 가서 정말 어떤 사람들은 가서 한 대 치고 싶거든요. 그게 기사를 보다가 화가 나요. 화가 나니까 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해서 내가 기물을 할 수는 그냥 그 댓글에다가 둘 다 보여주십시오. 이것도 보여주시고.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댓글은 순식간에 우리 편과 상대편을 나눕니다. 악플이라는 게 개인적으로 순전히 다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집단화되는 성향이 있거든요. 패를 딱 나누고 거의 둘로 나뉘죠. 그러니까 지지하냐 반대하냐, 싫어하냐 좋아하냐. 인간은 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누구를 흠잡고 험담하는 그런 속에서 서로 동질성을 확인하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내 생각이 이렇게 틀린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들이 점점 더 이렇게 증폭이 되면서 더 확실해지면서 그 안에서는 이게 거의 이제 진리처럼 확고부동한 그런 생각이 돼버리는 거죠. 자, 발목 펴죠. 눈 크게. 그렇죠, 그렇죠. 하나, 둘. 한 번 더 찍습니다. 사진관을 운영하는 박진석 씨. 그는 현 정부 정책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TV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접합니다. 종편 방송을 많이 봤어요. 많이 보고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 유튜브도 그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유튜브 방송이 좀 자극적이잖아요. 작년에 광화문 막 한참 시끄러울 때는 신의 한 수를 주로 많이 보고 또 가로세로 연구소, 또 진성호, 그죠? 그리고 이제 정치인들 나경원이나 이렇게 오세훈, 홍준표 이런 분들 가끔 보고 그럽니다. 예. 그러면 거기 댓글도 좀 남기시나요? 웬만하면 저는 댓글은 안 남기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내 의견이 다는 아니니까. 하지만 어떤 때는
막 좀 화가 날 때가 있어. 그때는 내 짧게 한마디 써요. 그에게 댓글보다 더 중요한 건 카카오톡 메시지입니다. 지인들과 유튜브 영상을 서로 추천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고 하기도 하고 단톡방도 그냥 뭐 친목계 뭐 이런데 이런 쪽으로. 이거 한 읽어봐야 될 만한 글이다. 예. 도대체 저쪽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 그러고서 이제 좀 들어가서 봤어요. 정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완전 반대가 돼 있더라고. 아, 이게 진짜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야? 뭐가 잘못된 걸까요? 그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거 유튜브 쪽만 해도 내가 이제 관심 있는 데를 보다 보면 관심 있는 유튜브가 막 계속 떠요. 그러니까 볼 수밖에 없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지. 그죠? 그게 막 뭐 이 사람이 보수다 그러면 보수가 하는 유튜브가 쫙쫙쫙쫙 떠요. 또 무슨 뭐 낚시다 그러면 낚시 유튜브가 착 뜨고. 우리가 유튜브 영상을 보면 알고리즘은 또 다른 영상을 추천해 줍니다. 하나부터 대표님 폰부터 한번 올려볼게요. 광고 영상 제일 먼저 뜨고요. 그다음에 한국일보의 이제 추미애 장관 관련 영상이 뜨고 신지호의 쿨톡 아마 보수 유튜버지요. 여기 영상이 뜨고 그다음에 SBS 뉴스 그리고 이제 김동길 TV 제일 왼쪽에 있는 휴대폰입니다. 추천 목록엔 그의 보수 성향을 지지하는 영상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작진의 다른 휴대폰들과 비교해보면 같은 영상에 이어지는 추천 목록이 모두 다릅니다. 뇌가 어떤 선택을 했든 알고리즘은 이용자의 선택을 강화시킵니다. 선택을 바꾸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겁니다. 지난해 40개 나라를 대상으로 언론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한국은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자신과 관점이 같은 뉴스를 좋아하는 비율은 4위로 올라가고 자신의 관점과 다른 뉴스를 선호하는 비율은 역시 하위권으로 내려갑니다. 믿고 싶은 뉴스만 찾는 정보의 편식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자기가 원하는 정보든 아니면 자기가 평소에 소비했던 정보가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게 되면은 그거를 그런 범주의 컨텐츠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그런 컨텐츠가 서로 잘못됐다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보이고 사실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걸 믿게 되는 거죠. 댓글이나 이용자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뭐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있던 기존의 신념과 부합하는 정보를 받았을 때는 편안하게 느끼지만 그것에 배치되는 정보를 받았을 때는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뭔가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인지적인 노력을 하기가 너무 귀찮기도 하고 힘들고 스트레스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의 기존 신념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는 그냥 버리고 기존 신념에 맞는 것만 취사 선택하는 그런 확증 편향의 경향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알고리즘이 내가 보고 싶은 정보만 골라 추천하면서 편견의 거품 속에 갇히는 현상, 필터 버블이라 부릅니다. Filter bubbles are real. Political scientists debate how tight they are, how closed they are. Some studies have shown that
side with those who believe that filter bubbles are real, are powerful, and have negative effects on people's cognitive development or negative effects on their understanding of their own democracy. 필터 버블의 공포를 보여주는 사건. 4년 전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청년이 워싱턴의 한 피자집에 들어가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그는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인사들이 피자 가게 지하실에서 아동 성매매를 벌인다는 거짓 정보였습니다. Well, it turns out this restaurant doesn't even have a basement, but somebody who heard about the conspiracy theory went there with a gun to try to kill the evil ones. So it's ridiculous. It's bizarre.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뭐 5G 기지국을 통해 가지고 유포가 되고 뭐 이런 이제 허위 정보를 믿고서는 정말 영국이나 유럽에서 5G 기지국을 막 파괴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마스크를 쓰면 안 된다라고 믿고 지금 백신을 접종하면 안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런 행위를 하게 되는 이유가 그런 온라인상에서의 그런 확증 편향의 강화로 인한 결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전 국민의 83%가 1인당 월 평균 30시간을 이용하는 유튜브. 한국인이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보는 비율은 다른 나라 평균을 훌쩍 넘습니다. 유튜브 세상은 이용자들의 정치 성향을 어떻게 편가르게 할까요?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극심했던 지난해 11월 초부터 한 달간 4분 이내의 영상 중 조회수가 높은 2편을 선정했습니다. 먼저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영상. 이 영상을 본 사람에게 유튜브가 추천해주는 영상들의 성향을 분석해봤습니다. 성향이 같은 콘텐츠들을 붉은색으로 표시해보니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파란색의 반대 입장은 7%, 중립 성향이나 다른 내용은 약 40%였습니다. 추미애 장관을 지지하는 영상은 어떨까요? 지지 성향이 같은 콘텐츠는 역시 절반 정도였지만 반대 입장인 붉은색 콘텐츠도 24%를 차지했습니다. 알고리즘만 놓고 보면 윤 총장 지지 영상을 보는 사람이 비슷한 생각 안에 갇힐 위험이 더 컸습니다. 팩트TV 동영상과 반대되는 내용, 대립되는 의제를 가지고 있는 동영상들이 약 4분의 1 정도, 23.5%나 제공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리즘을 통해서 제공되는 관련 동영상의 필터법의 효과는 시사 포커스 동영상이 팩트TV 동영상보다는 더 강하게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번엔 이들 영상에 달린 댓글들 성향을 분석해보았습니다. 수백 개의 댓글 가운데 서로 영향을 준 댓글 작성자 150여 명의 관계망을 살펴봤습니다. 윤 총장 지지 영상, 공감하는 댓글 비중이 크고 댓글에 대한 댓글로도 동의를 밝힙니다. 서로에게 강하게 동조하는 집단이 형성되는 모양새입니다. 반면 추 장관 지지 영상에선 싸움판이 벌어졌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활발히 오가는데 어떤 이용자들은 다수를 향해 자신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각자의 반박 속에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열성 지지층이 판을 키우는 형세입니다. 특히나 생각을 강요하거나 상대를 조롱하고
그러한 그런 열성 지지층들의 어떤 특성들을 또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가족과 정당, 하여튼 뭐 거침없이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런 경향들을 이제 보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더 심하게 만드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필터 버블이 무서운 것은 개인의 편견을 굳혀서만은 아닙니다. 집단의 사고를 더욱 과격하게 이끌고 서로에 대한 증오감을 부추깁니다. 이게 이제 집단 극화 현상이라는 것인데요. 아주 자명하게 이것이 옳다 혹은 저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일수록 더 발언에 힘을 얻게 되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극단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일수록 또 빈번하게 발언을 하려고 할 것이고 더 확신에 찬 어조로 이야기를 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있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양극단으로 끌려가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그 집단 극화 현상에 대해서도 꾸준히 지적을 하셨죠. 소셜미디어도 이 집단 극화 현상을 더 강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지요? Yes, I do. What you have to look at is called affective polarization or emotional polarization. It's what do you think about the other side? How do you hate them? Are you afraid of them? And those numbers were actually fairly low until around the year 2000. It's only in the last 20 years that mass polarization or the hatred of the other side has gone up and up and up. 정치적 팬덤의 등장입니다. 같은 그런 소셜 미디어 업체들이 사실상 현대에서 언론 같은 역할을 Politics is becoming like a religion. And when politics becomes religious, then truth is not as important. What's important is to show that you're a member of the group. So believing conspiracies is a way of showing I'm part of the group. We all bond together in hatred of the other side. And any story that presents them as bad, I will believe. And that shows what a good group member I am. 특히 도덕이나 정치 문제하고 관련해서 논쟁이 벌어지면 우리 마음이 전투태세에 돌입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When the conflict becomes group versus group, our thinking becomes very simple. It becomes more black and white. When we are at war, literally or figurative, when we were at war with another group, we all get stupid. Our intelligence decreases. We can't think openly about the state of the world because our groupish nature takes over, and we don't want to challenge our side. 만나뵙게 돼가지고 영광입니다. 한국 시청자 의견이 다를 뿐인데 왜 서로를 증오하고 혐오하게 됐을까요? My name is Joseph Heath, and I'm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Philosophy at the University of Toronto in Canada. One of the features of group polarization is that a tendency to think of the people who oppose you as being evil and the enemy and as being completely different and so forth. And so it's to overestimate how bad your opponents are. If you want to find somebody who fits the caricature that you have of your opponents, all you have to do is go on the internet and you can find those people. So what you find is that the far left and the far right, for example, increasingly reinforce each other's positions by acting in exactly the way that they caricature each other as acting. Meanwhile, 90% of the population is in between and has nothing to do with it, right? 팬덤과 집단 극화가 맞물리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Demagogues typically work is by appealing to our intuitive ways of thinking about particular questions. So for example, the reason why, so people are intuitively groupish, which is that we tend to form coalitions and think about in-group and out-group and have strong solidarity with people on the in-group and antagonism towards people in the out-group. It will necessarily have to be slower. And so I brought this up in part because a lot of modern communication technologies have exactly the opposite effect. They speed up communication. But in politics, that could be a bad thing because it requires that people, answer back before they've had a chance to really reflect upon what they want to say.
인간의 본성이 이렇다면 인류 모두가 대립 속에서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그럼 제가 문자로 드릴게요. 카톡으로. 고대 로마의 정치가이면서 그 학자였던 키케로의 그 유명한 반어가 있지 않습니까? 논리로 안 되면 인신을 공격하라. 근데 그 반어법이 한국 사회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게 아니냐. 생각의 공유가 대단히 어려운 사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명인이라든지 정치인의 그 기대는 이런 팬덤 현상이 좀 더 다른 사회에 비해서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25년 전 똘레랑스, 즉 차이를 존중하라는 개념을 우리 사회에 소개한 그는 지금의 한국이 특히 설득은 어렵고 선동은 쉬운 사회가 돼가고 있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아무도 설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아무도 설득되지 않는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설득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 대신에 선동은 가능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을 극단으로 몰아가는 건 오히려 가능한 거예요. 우리 사회의 갈등과 반목을 인간 본성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저는 학교에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학교에서 생각하는 공부를 안 한 것이 저는 좀 치명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글을 쓰거나 아니면 말을 하거나 토론하거나 이런 과정인데 우리는 학교 교실에서 그거 한 적이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는 주로 암기를 했습니다. 입력을 시켰죠. 생각을 입력시킨 거죠. 그것도 정답이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 짝꿍은 반대로 생각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고 이렇게 축적을 하게 되면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이 앞으로 바뀔 수 있다. 또 나아가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이 틀린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 가능한데 우리는 생각하는 공부를 전혀 안 했습니다. 답으로 정해진 것을 마치고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서야만 살아남는 세상이라면 민주주의의 가치도 지키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자, 차렷. 옳지, 인사.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다 같이 영상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자, 다 같이 한번 들어보세요. 자, 채팅창 다 받았죠? 자, 들어와서 우리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 주제를 한번 써보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주제를 하나로 정리해보면 어떤 주제가 될까요? 동물원이 지금 문을 열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열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렇지. 자, 그러면 동물원이 필요하다. 한번 손 들어볼까? 필요하다. 1명, 2명, 3명.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일단 그 소회의실에 4명씩 짝지어서 넣어줄 건데 찬성 2, 반대 2로 소회의실에서는 그렇게 나눠보세요. 알겠죠? 사냥하는 법도 모를 거라고 했잖아. 그럼 동물원에서 교육을 하면 되잖아. 그럼 되지 않아? 근데 동물원에서 일일이 다 그렇게 해줘도 결국 야생에서는 양육강식 때문에 아무리 사냥을 잘해도 잡혀먹을 확률이 높잖아.
그러니까 동물원이 더 안전할 수도 있는 거지. 얘네한테는 더 좋고. 근데 동물원에서 얘네가 맨날 철장에서 갇혀 있잖아. 이번엔 서로의 입장을 바꿔봅니다. 그 야생이랑 거의 비슷한 환경을 제공한댔잖아. 아무리 거기가 좋아도 야생만큼 넓고 그렇진 못하지 않을까? 역시 난 반대라니까. 난 그렇지 못해도 거의 흡사하니까. 동물 학군에 다 묻어뒀으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약 30분에 걸친 토론이 끝났습니다. 바뀐 사람 손 들어보세요. 처음과 나중에 입장이 바뀌었다. 손 들어보세요. 1명, 2명.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13년 전 서독에선 이념 갈등이 극에 달했습니다. 교육부터 바꿔야 한다며 정치가와 학자, 교사가 뜻을 모았습니다. 학생에게 지식과 이념을 주입해선 안 되고 논쟁적인 사안은 수업에서도 논쟁하게 하며 학생들이 스스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적 입장을 정하게 하라는 보이텔스바흐 협약입니다. 무조건 한 가지 의견으로 꼭 결정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하나의 의견으로만 결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의견이 계속 바뀔 수도 있으니까. 의견이다. 네, 의견이 바뀔 수도 타당하니까. 아, 이유가 다 타당하다고. 인간은 합리적이고 여럿이 모이면 지혜로워진다. 민주주의의 전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뇌는 판단에 취약하고 새 미디어는 이 오래된 약점을 교묘히 파고듭니다.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습니다.